안녕하세요. 달빛사연 상담소의 야밤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몰상식한 일들, 그리고 그 속에서 묵묵히 견디다 결국 자신만의 방식으로 승리한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전통 한옥 카페를 둘러싼 가족의 갈등과 극복 과정을 담고 있는 이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옥 카페 달빛과 오늘 운영하는 42세 한지영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긴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빵 한 조각을 주면 그것이 고마움으로 남는 게 아니라 다음 날부터는 당연히 받아야 할 것으로 여긴다고요. 제 인생에서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가슴 아프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 아버지가 대를 이어 운영하던 한옥에서 자랐어요. 우리 집은 조선시대 양반가의 전통 가옥으로 대대로 내려오던 소중한 문화유산이었죠. 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 가문이 지켜온 한옥이었고, 제 할아버지는 그 한옥을 보존하면서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부를 개조하여 전통차를 파는 작은 다시를 운영하셨어요. 지영아, 이 집은 우리 가문의 혼이 담긴 곳이야. 벽 하나, 기둥 하나에도 선조들의 숨결이 있단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시며 한옥의 구석구석을 손으로 쓰다듬으셨어요. 저는 그런 할아버지의 뒤를 따라다니며 한옥 곳곳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전통차와 한식 디저트를 만드는 법도 배웠습니다. 제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자시를 확장해 본격적인 한옥 카페로 발전시키셨어요. 달빛가온이라는 이름의 이 카페는 저희 동네에서 유명한 명소가 되었고, 주말이면 전통 한옥과 맛있는 차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러나 행복했던 우리 가정에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 어머니가 갑자기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해요. 엄마, 어디가? 지영아, 엄마는 이제 여기서 살 수 없어. 이 집안에 맞지 않는 사람이란다. 엄마, 가지 마. 제발. 눈물로 애원하는 저를 뒤로하고 어머니는 떠나가셨고, 그 후로 연락 한번 없으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니는 다른 남자와 새 삶을 시작하셨더군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모든 관심이 한옥과 카페에 집중되어 있는 생활이 답답하셨던 거겠죠. 그 후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더 열심히 일하셨고, 저와 남동생을 더 많이 사랑해 주려고 노력하셨어요. 특히 할아버지는 저에게 한옥의 역사와 전통차의 비법을 더욱 열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영아, 이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야.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자연의 조화가 담긴 철학이란다. 온도, 시간, 그릇까지 모든 것이 중요해. 할아버지의 가르침 덕분에 저는 점차 전통차와 떡, 한과 만드는 기술을 익혀갔고, 대학에서도 전통식 문화를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바로 가업을 이을 준비를 시작했죠. 그러던 중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버지는 슬픔을 꾹 참으시며 다음 날 바로 카페 문을 여셨어요. 저는 그때 아버지가 너무 냉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바로 카페를 열어요? 며칠 쉬셔도. 그러자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영아, 내 할아버지가 가장 원하지 않으실 일이 바로 이 카페 문을 닫는 거야. 평생 지켜온 것을 이어가는 게 진정한 애도란다. 할아버지의 영혼이 편안하게 쉬실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굳건히 지켜야 해.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 후로 아버지와 함께 더 열심히 카페를 운영했고, 달빛가온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한옥 카페가 되었습니다. 전통차와 제가 개발한 퓨전 한식 디저트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한옥의 아름다움을 느끼기 위해 전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30대 초반, 저는 한권 축전시회에서
김민석이라는 남자를 만났어요. 그는 한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건축가였고 우리의 공통 관심사가 많아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민석 씨는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특히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뛰어났고 그런 그의 모습에 반해 1년 후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처음 예비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시부모님은 저를 무척 반겼어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죠. 우리 민석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다니 정말 기쁘네요. 지영 씨처럼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며느리를 맡게 되어 행복해요. 시부모님은 평범한 공무원 가정이었고 시동생 준석과 시누이 현진까지 5식구였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서로 존중하고 화목해 보였어요. 시아버지는 결혼 준비에 경제적 도움을 많이 주지 못하는 것을 미안해하셨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저희 결혼이니까 저희가 준비하는 게 맞아요. 걱정 마세요. 고맙구나. 지영아, 앞으로 가족으로 잘 지내보자. 시댁은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와 이별했다는 것, 할아버지와 아버지 손에서 자랐다는 사실도 모두 이해해 주셨어요. 정말 좋은 시댁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시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결혼 후 저희는 남편과 제가 모은 돈과 대출로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첫 아이 태윤이를 출산했고 시댁에서도 많이 기뻐했습니다. 아버지는 특히 손주를 보시고 너무 행복해 하셔서 제 산후조리 비용을 모두 부담해 주셨어요. 남편은 아이가 태어난 후 더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설계로 서서히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작은 건축사무소도 차렸죠.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시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소 고혈압이 있으셨는데 어느 새벽 출근길에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병원으로 옮기셨지만 끝내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니는 몹시 슬퍼하셔서 며칠 동안 식사도 제대로 못하셨습니다. 저는 시댁에 자주 들러 시어머니를 돌봐드렸습니다. 어머님, 이 미역국 좀 드셔보세요. 조금이라도 드셔야 힘이 날 거예요. 어떻게 살아? 내 시아버지 떠나고 나 혼자 어떻게? 어머님, 슬퍼도 힘을 내셔야 해요. 시아버지도 어머님이 이러시는 거 보시면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다행히 시아버지의 생명보험금으로 강장의 생활은 걱정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시작되었어요. 먼저 시동생 준석이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게임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하셨어요. 지영아, 좀 와줄래? 준석이가 왔는데. 시댁에 가보니 거실에 짐이 가득했습니다. 알고 보니 시동생이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혼하고 시댁으로 돌아온 것이었어요. 어머님, 준석 씨가 이혼을 했다고요? 왜요? 일은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아이고, 말도 마라. 준석이 일 그만둔 지 꽤 됐다더구나. 매일 게임만 하고 새벽까지 안 자고. 그러니 와이프가 견디다 못해 이혼했지. 저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시동생은 짐도 정리하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 게임만 하고 있었어요. 남편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뭘 그래? 준석이도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어. 옆에서 잔소리 많이 들었겠지. 금방 정신 차릴 거야. 어떻게 그렇게 말해? 이대로 두면 어머님까지 힘들어지실 텐데.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신경 쓰지 마. 남편의 무심한 반응에 답답했지만 시댁 일이라 더 나서기도 어려웠습니다. 시누이 현진도 문제였어요. 원래부터 자기 멋대로 사는 스타일이었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더 자유분방해졌습니다. 일을 자주 그만두고 명품 쇼핑에 빠져 카드빚을 자주 졌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하곤 했습니다. 더 황당한 건 그런 와중에도 염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남편이 보너스를 받아서 삼겹살을 사들고 시댁에 갔더니
신우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오빠, 이게 뭐야? 삼겹살. 보너스 받았다면서 소갈비는 사와야지. 현진아, 보너스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야. 다음에 더 받으면 소갈비 먹자. 아이, 언니 봐. 오빠는 배포가 너무 없어. 내가 보너스 받았으면 한우 사왔을 텐데. 저는 속으로 그럼 내가 취직해서 한우 사오면 되겠네라고 생각했지만 말은 삼켰습니다. 이런 신우의 모습에 화가 났지만 남편은 그저 웃어넘겼어요. 그러던 중 남편이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상사와의 갈등으로 스트레스가 심했다면서 사직서를 냈다는 거예요. 그때 막 둘째 태호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 저는 너무 놀라고 속상했습니다. 여보, 아무리 그래도 상사랑 안 맞는다고 그만두면 어떡해? 나한테 미리 상의라도 해주지.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참다 보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둘째도 태어났는데 갑자기 이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 내가 금방 다른 일자리 구할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당장 취업할 곳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결국 아버지에게 이 상황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지영아, 그래도 민석이가 여태껏 열심히 일했잖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말도 못하고 그만뒀겠니.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아빠, 나도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지금 내가 일할 상황도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이야. 그건 걱정하지 마. 사실 내가 너희 불러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내가 나랑 같이 카페 운영할 생각 없니? 아버지는 본인도 나이가 들었고 가업이니 걔가 물려받는 게 좋겠다고 제안하셨어요. 달빛 가오는 이미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걔가 전통차와 한식 디저트를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으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한옥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서 카페 운영 노하우를 더 배웠죠. 남편은 취업을 위해 이력서를 여러 곳에 넣었지만 경력에 비해 원하는 급여 조건으로 취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한식당을 차리고 싶다고 말했어요. 여보, 내 대학 동기 윤재가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어. 그래서 운영하던 한식당을 정리하려는데 내가 인수해보면 어떨까? 한식당? 당신 한식 만들어 본 적 없잖아. 할 수 있겠어? 아, 뭐 어렵겠어. 윤재가 다 가르쳐 준대. 레시피랑 노하우 다 알려주면 그대로만 하면 돼. 인수 비용은 어떻게 할 건데? 우리 지금 형편이. 걱정 마. 은행 대출 받을 수 있어. 그걸로 인수하면 돼. 저는 걱정이 많았지만 남편이 적극적으로 한식당 운영 의지를 보여서 결국 동의했습니다. 남편은 한식당을 인수했고 처음에는 꽤 잘 운영되는 듯 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남편은 요리나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친구에게 받은 레시피를 그대로 따르긴 했지만 재료원과 계산이나 직원 관리 같은 경영 측면은 완전히 놓치고 있었어요. 종종 제가 조언을 하려 해도 내가 알아서 할게라는 말로 끝내곤 했습니다. 여보, 이 메뉴는 원가가 너무 높아서 이 가격으로는 수익이 안 날 것 같아. 조금 조정해보는 게 어때? 아, 뭐 그렇게까지 따지게? 맛이 좋으면 손님들이 더 많이 올 거야. 장사는 그런 거지. 그런 식으로 조언을 무시하더니 점차 자금 관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식재료는 비싼 것만 고집하고 홀 인테리어에 불필요하게 많은 돈을 쓰는 등 과도한 지출이 계속되었어요.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자 시댁과의 갈등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점점 이상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시누이를 시집 보내는 것이 제 책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영아, 내가 며느리로서 책임이 있지 않니? 현진이 나이도 30대 후반인데 시집을 못 가고 있잖아. 어머님, 그게 왜 제 책임인가요? 현진이도 결혼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결혼 생각 없으면 직장이라도 다니고 돈을 모아야지. 직장도 안 다니고
내 주변에 괜찮은 남자 없니? 전업주부 원하는 사람으로. 게다가 시동생의 일자리까지 남편에게 맡기려 하셨습니다. 너희 한식당 잘 된다며? 준석이 거기서 일하게 해줘라. 맨날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으니 답답해서. 어머님. 그러면 가게도 자리 잡아야 하고 인건비도 추가로 들 텐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이. 당연히 너희가 해줘야지. 나중에 잘 되면 그때 월급 주면 되잖아.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남편은 생활비를 점점 적게 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꼬박꼬박 생활비를 줬는데 언젠가부터 장사가 잘 안 된다며 생활비를 줄이더니 아예 안 주는 날도 있었어요. 여보, 이번 달은 왜 생활비가 이렇게 적어? 무슨 일 있어? 아, 요즘 재료값이 많이 올라서 그런가. 매출은 있는데 순이익이 별로 없네. 직원들 월급 주고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 미안해. 다음에 장사 잘 되면 더 줄게. 의심이 들어 몇 주간 한식당을 지켜봤어요. 매일 오후와 저녁 시간대는 손님으로 가득 찼고 주말에는 예약이 꽉 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생활비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결국 남편의 통장 내역을 확인해 봤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매달 시어머니에게 100만 원씩 보내고 있었고 시동생과 시누이에게도 수시로 돈을 주고 있었어요. 화가 나서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나한테는 장사가 안 된다면서 시댁에는 이렇게 돈을 보내고 있었던 거야?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왜 이걸 찾아봤어? 가족이 힘들다는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잖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말도 없이 이렇게 한 거지. 나한텐 생활비 줄이면서 거짓말하고 내가 고생해서 번 돈 내 식구들 주는데 뭐가 문제야? 다음 달부터 생활비 제대로 주면 되잖아. 그 말에 더 화가 났습니다. 몇 달간 생활비를 제대로 안 줘서 제가 번 돈으로 생활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너희들이 우리한테 돈 주는 거 가지고 싸웠다며? 우리가 가족이 아니야? 가족이 힘들 때 서로 도와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어머님, 돈 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준석 씨와 현진 씨는 건강한 성인인데 왜 일을 안 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뭐가 문제야? 돈이 넉넉하면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너 그렇게 쪼잔하게 굴면 안 돼. 남편과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었고 서로 마음의 거리가 생겼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고 저는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의 한식당도 점차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에게 물려받은 단골 손님들 덕분에 장사가 잘 됐지만 남편의 경영 미숙으로 점점 재정 상태가 나빠졌어요. 비싼 재료는 쓰는데 원가 관리가 안 되니 이익률이 현저히 떨어졌고 직원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보, 그래도 가게에서 기본 장부 정리는 해야지. 지출이 얼마인지 수입이 얼마인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아이, 그런 세세한 거 신경 쓸 시간이 어딨어. 손님 응대하고 주방 관리하기도 바쁜데 더 큰 문제는 시동생을 직원으로 고용하게 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강력한 요청으로 시동생을 일단 아르바이트로 고용했는데 시동생은 출근도 들쑥날쑥하고 일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시동생에게 정직원 급여를 주기 시작했어요.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한식당의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가게 매출은 유지되는데 이익이 나지 않는 이상한 상황이 계속되었죠. 어느 날 저는 남편 몰래 가게 장부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시동생은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다른 직원보다 높은 급여를 받고 있었고 시누이도 공식적인 직함 없이 마케팅 자문이라는 명목으로 매달 돈을 받고 있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에게는 운영 자문비라는 이름으로 정기적으로 돈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다 뭐야?
시동생이 다른 직원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고 신우이는 어떤 마케팅을 했다고 돈을 받아가는 거야? 그리고 어머님한테 매달 나가는 운영 자문비는 뭐지? 도대체 어머님이 무슨 자문을 해주셨다고? 남편은 당황하면서도 변명했습니다. 아, 그게 준석이가 주방 총괄 역할을 맡고 있으니까. 현진이는 SNS 홍보랑 간판 디자인도 했고, 어머니는 그냥 경험 많으시니까 조언도 해주시고. 여보, 제발 그만 속여. 준석 씨는 거의 출근도 안 하고, 현진 씨는 인스타그램에 사진 몇 장 올린 게 전부잖아. 가게 돈으로 시댁 식구들 생활비를 대주고 있는 거잖아. 그 후로도 한식당 상황은 계속 나빠졌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갔고, 직원들도 불만이 많아져 이직률이 높아졌어요. 은행 대출금, 이자도 밀리기 시작했고, 식자재 공급업체에도 외상값이 쌓여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계속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왜 자꾸 간섭하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은 카페나 잘 관리해. 그런 상황에서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안색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검사 결과 말기간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는 6개월도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빠, 어떻게 이런 일이.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항암 치료라도. 지영아, 이미 많이 번졌대. 수술도 어렵다고 하더구나. 괜찮아. 아빠는 후회 없어. 달빛 가운을 지켜온 것이 내 인생의 보람이었으니까. 아버지는 병원 치료보다 남은 시간 동안 저에게 카페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는데 모든 힘을 쏟으셨어요. 매일 아침 더 일찍 일어나셔서 자, 우리는 비법부터 손님 응대 방법, 재료 관리법까지 꼼꼼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지영아, 이 녹차는 물 온도가 80도를 넘기면 쓴맛이 강해져. 항상 온도계로 확인하고 우려야 해. 아빠, 무리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많이 배웠어요. 아니야. 아직 내가 모르는 게 많아. 우리 집 단골들은 각자 취향이 다 달라. 박 교수님은 황차를 좋아하시고 김 선생님은 발효차를 좋아하셔.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진짜 달빛 가운의 주인이 될 수 있어. 아버지는 본인의 병세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제가 카페를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만 집중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레시피와 운영 노하우를 꼼꼼히 노트에 적어 저에게 주셨습니다. 지영아, 이건 내가 40년 동안 배운 모든 것이야. 너만의 방식으로 발전시켜도 좋지만 기본은 이대로 지켜주길 바란다. 아버지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급격히 나빠졌고 결국 진단을 받은 지 3개월 만에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 내내 저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제 인생의 등대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장례를 마치고 정신없이 카페 관련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와 계셨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남편이 말을 안 해서 몰랐어요. 내가 힘들까봐 저녁이라도 챙겨주려고 왔지. 밥은 먹었니? 아직이요. 아버지 서류 정리하느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 얼른 앉아. 같이 밥 먹자. 식사를 거의 마칠 즈음 시어머니가 갑자기 아버지의 한옥 카페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나저나 너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데 카페는 어떻게 하고 있니? 아, 직원들이 있고 저도 틈틈이 나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좀 힘들어서 며칠 쉴까 생각 중이에요. 뭐, 쉬어? 그 카페가 얼마나 오래된 거니? 내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대대로 이어온 거잖아. 그렇게 책임감 없이 문 닫으면 어떡하니? 시어머니의 말씀에 당황스러웠지만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 우리가 다 알아. 매일 새벽에 일어나 차 만들고 손님 받는 것도 쉽지 않을 테고 본점은 내가 운영할 테니 나한테 넘겨. 내가 잘해볼게.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본점을 왜 어머님께 넘겨요? 너 힘든데. 내가 도와주려는 거지. 내가 살림 수십 년 했는데
너보다 나을 수 있어. 나도 예전에 집에서 차도 우려 마시고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잘할 수 있지. 정말 기가 막혔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바로 옆에 있던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에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 여보. 당신보단 우리 엄마가 더 나을 수 있어. 엄마는 예전에 차도 직접 우려 마시고 그랬대. 그리고 아버님이 남기신 사업인데 가족이 이어서 하는 게 좋지 않겠어? 그 순간 내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확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방금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들은 벌써 유산을 탐내고 있다니. 그동안 남편이 시댁 식구들에게 돈을 퍼주고 있던 것도 이해가 갔습니다. 그들은 우리 가족의 재산을 당연히 자신들 것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카페를 운영하든 말든 그걸 왜 탐을 내세요? 우리 아버지의 차 만드는 비법을 두 분이 아세요? 아니면 그 카페 운영에 뭐 도움 주신 게 있으세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아니, 며느리야. 너 말을 너무 서운하게 하는구나. 우린 내가 힘들까봐 너를 돕겠다는 거지. 무슨 사람을 도둑 취급을 해? 그렇게 보면 나 정말 서운하다. 내 아버지 카페가 그냥 작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까지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도와주겠다는데 왜 그렇게 기분 나빠하니?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 말이 없고 참는 성격이었지만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배신감이 뒤섞인 감정이 폭발했어요. 뭐가 저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 카페가 잘 되니까. 그 수익이 탐나서 그러시는 거 아닌가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남편이 버는 돈 다 가져가시는 것도 모자라서 도대체 뭘 더 바라시는 거예요? 그 순간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뭐라고?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해? 엄마가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겠다는데 왜 이렇게 예의 없이 굴어? 시어머니도 화가 났는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내가 지금 좀 흥분한 것 같으니까 진정되면 다시 얘기해보자. 시어머니는 서둘러 집을 나가셨고 남편도 따라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아버지의 죽음으로 이미 가슴이 찢어지는데 가장 의지해야 할 남편과 시댁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다니. 그날 밤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니 남편은 항상 자신의 가족만 우선시했고 저희 가족의 노력과 성취는 당연하게 여겼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참아왔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시어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나야, 좀 괜찮니? 안 그래도 너랑 얘기해보고 싶었는데.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그 본점 내가 나한테 주기 싫으면 그냥 체인점으로 준석이랑 현진이한테 좀 내주면 안 되겠니? 또다시 황당한 요구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그때 무리하게 본점 달라고 한 건 아니야. 내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재산도 많이 남기셨을 거 아니야? 보험금도 나오고 그걸로 지금 카페도 운영하는 거잖아. 가족이 좋다는 게 뭐니? 이럴 때 서로 돕고 살아야지.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서 마지막 남은 정도 사라졌습니다. 이들은 단지 돈과 유산을 노리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정말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가족이요? 어떻게 가족이 사람이 이렇게 힘든데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아버지 재산 한 푼이라도 탐내지 마세요. 아니면 염치라도 있으세요. 어떻게 그걸 탐내세요? 쓸데없는 기대는 하지 마시고 저한테 이런 연락도 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제가 시어머니에게
화를 냈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이 집에 돌아와 화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염치 좀 있으라고 했다며? 어떻게 어른한테 며느리가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 왜? 내가 한 말이 틀려? 어떻게 그 카페를 탐내셔? 날 위하는 척, 배려하는 척 다 하면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 좋은 게 좋은 거지. 이제 당신 친정 식구도 동생뿐이고 이제 가족이라고는 없잖아. 그러니까 시댁 식구들이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어떻게 그런 모진 소리를 해? 당장 가서 엄마한테 사과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감정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믿고 의지했는데 결국 그는 항상 자신의 가족만 생각했던 거예요. 뭐, 사과? 그래. 내가 잘못한 게 있어. 내가 염치 없는 너희 가족을 끝까지 참았던 게 잘못이야. 나 도저히 더러워서 너희랑 못 살아. 한 가족이라고 입에도 담고 싶지 않아. 뭐라고?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이게 진짜. 보다 보니까 못하는 소리가 없네. 체인점 내주기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될 것이지. 고작 그 카페 하나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무시해? 됐어. 나 더 이상 못 참아. 갈라서 자. 갈라서. 그래. 내 인생에서 제발 꺼져. 이 염치 없는 것들아.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혼자서 아이 둘을 키워야 하고 카페도 운영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죠. 하지만 이대로 계속 살면 제 영혼이 갉아먹힐 것 같았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시어머니는 전화로 계속 간섭했습니다. 너 왜 재산 분할한대? 아빠 재산도 넣으라고 해. 사위니까 당연히 받아야지. 그러지 않으면 법적으로 고발할 거야. 아줌마, 법을 좀 공부하세요. 친족 상속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헛소리하지 마시고 상식이라도 좀 배우세요. 뭐? 지금 나한테 아줌마라고 했어?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네, 이제 시어머니도 아니고 그냥 아줌마죠. 더 이상 관계없으니까 법대로 하세요. 결국 이혼은 마무리되었고 아이들 양육권은 제가 갖게 되었어요. 양육비도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남편의 말은 정말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너랑 이렇게 끝내서 진짜 속이 다 시원하다. 앞으로 제발 만나지 말자. 너 없어도 우리 식구들 잘 먹여 살릴 거니까 두고 봐. 너도 정신 차려. 우리 식구들이 널 왜 그렇게 대했는지 알아? 내가 돈줄이라서 그런 거야. 나도 앞으로 내 얼굴 보기 싫으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리고 양육비 한 번이라도 밀리면 법적으로 조치할 거야. 이혼 후 저는 아버지가 남겨준 카페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카페에 가서 일하고 저녁에 다시 아이들을 돌보는 생활이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고됐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예시피 노트와 그동안 쌓아온 경험이 있었어요. 직원들과 함께 카페를 다시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아버지의 정신을 담은 추모 메뉴를 개발한 거였어요.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셨던 녹차와 대추를 활용한 달빛 향기라는 차와 디저트를 만들었죠. 그때 제 동생 한지수가 큰 도움이 되었어요. 동생은 서울에서 디자인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를 돕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함께 카페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누나, 내가 도울게. 아빠도 우리가 함께 카페를 이어가길 바라셨을 거야. 나도 어릴 때부터 카페에서 자랐으니 많이는 아니어도 기본은 알잖아. 지수야, 정말 고마워. 회사 그만두고 와줘서. 난 정말 혼자서는 못할 것 같아. 괜찮아. 누나, 우리가 함께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아빠가 남겨주신 노트도 있고 동생은 디자인 감각이 뛰어나서 카페 인테리어를 현대적으로 리모델링하면서도 한옥의 전통미는 그대로 살렸어요. 또한 SNS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젊은 층의 손님도 더 많이 유치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나눠 맡았어요. 저는 차와 디저트 개발 및 제조를 담당하고, 동생은 마케팅과 인테리어, 고객 서비스를 맡았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갔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는 큰 공백이었고, 경영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많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남긴 노트를 바탕으로 전통차의 품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메뉴도 개발했어요. 지수야, 이 대추차에 계피를 조금 더 넣어볼까? 아빠는 항상 겨울엔 따뜻한 맛이 중요하다고 하셨거든. 좋은 생각이야, 누나. 그리고 봄에는 매화차를 새로 개발해보는 건 어때? 우리 뒤뜰에 예화나무도 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재미있는 제안을 했습니다. 누나, 나 좋은 생각이 있어. 우리 카페 바로 옆에 작은 한옥 공간 있잖아? 거기에 전통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열면 어떨까? 내가 대학에서 공예를 부전공했으니까 전통 매듭이나 한지공예 같은 걸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 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다. 손님들이 차도 마시고 공예도 배울 수 있으면 더 오래 머물겠지? 맞아. 그리고 우리가 만든 디저트를 먹으면서 체험도 하고 완성품도 가져갈 수 있게 하면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을 거야. 우리는 바로 계획을 실행에 옮겼고 달빛 가오는 단순한 카페를 넘어 전통문화 체험 공간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전략은 대성공이었어요. 입소문이 퍼지면서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왔고 매출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중 카페 운영 1년쯤 됐을 때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바로 전 시동생 준석이었습니다. 준석의 모습은 1년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옷차림도 단정했고 표정도 훨씬 성숙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수님. 준석 씨. 여긴 어쩐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사실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준석의 표정이 어둡고 초조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사실 형이 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말씀드린 체인점 냈다가 망했거든요. 빚이 많이 생겼는데 형이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어머니도 이제 돈이 없으시고. 그래서요? 혹시 형수님이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형수님 카페가 워낙 잘 되고 있다고 들어서.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런 뻔뻔함이 어디 있을까요? 준석 씨, 제가 왜 도와줘야 하죠? 당신들이 저희한테 한 짓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카페를 뺏으려고 했잖아요. 그것도 모자라 체인점 내달라고 했고요. 그렇게 저를 무시하고 이용하려 했던 사람들을 왜 제가 도와야 하나요? 준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랐어요. 계속 사과하는 준석을 보며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가 와서 돈을 요구한다는 게 너무 뻔뻔하다고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모습이 정말 달라져 보였어요. 준석 씨, 정말로 반성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이기적이고 게으르게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형이 낸 체인점에서 일하면서 처음으로 제대로 일해봤는데 그게 저를 많이 바꿔놨어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결국 제 무능함 때문에 형까지 빚더미에 앉게 만들었어요. 준석의 말투에서 진심이 느껴졌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 믿었다가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달라는 건가요? 혹시 제가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이든 하겠습니다. 청소든 설거지든. 그의 제안에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과연 그를 고용하는 게 옳은 결정일까? 이전의 경험으로 볼 때 시댁 식구들은 믿을 수 없었고 특히 준석은 게으르고 책임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모습은 달라 보였어요. 이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동생과 상의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이해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수님, 그날 저녁 저는 동생과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나, 정말 준석이 고용할 생각이야? 우리한테 그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나도 고민이 돼. 하지만 준석이 정말 변한 것 같았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좀 바쁘기도 하잖아. 그래도 위험하지 않을까? 혹시 또 우리 카페를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어. 그래서 일단 시험 삼아 한 달만 임시 고용해보면 어떨까? 그 기간 동안 지켜보고 정말 변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잖아. 여러 고민 끝에 우리는 준석을 한 달간 임시직으로 고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방 보조와 청소를 맡기기로 했고 최저임금만 지급하기로 했어요. 준석 씨, 한 달간 시험 기간을 두겠습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일하고 문제가 없으면 정식으로 고용할게요. 하지만 한 번이라도 문제를 일으키면 즉시 해고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첫 주, 준석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청소하고 주문받은 그릇들을 씻고 주방 보조 일도 묵묵히 해냈어요. 전에 봤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손님이 많아 바쁠 때 서빙도 도왔는데 예상외로 손님 응대도 잘했어요. 준석 씨, 요즘 일 잘하네요. 생각보다 서비스 마인드가 좋은데? 감사합니다. 사실 체인점 일할 때 많이 배웠어요. 형한테 혼나면서요. 한 달이 지나고 우리는 준석을 정식 직원으로 고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정말 성실하게 일했고 점점 새로운 아이디어도 제안하기 시작했어요. 형수님, 제가 SNS 운영도 도와드릴까요?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가 중요하다고 하던데 준석 씨가 그런 것도 할 줄 알아요? 네, 체인점 할 때 조금 배웠어요. 그리고 요즘 인터넷으로 더 공부하고 있고요. 준석의 제안으로 카페의 SNS 활동을 강화했고 덕분에 젊은 고객층이 더 늘어났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일도 열심히 하고 책임감도 생겼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준석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형수님, 제가 어머니와 누나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어머니는 아직도 자존심이 강하셔서 인정하기 어려워하시지만 누나는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그럼 좋겠네요. 사실 어머니와 누나도 이제 생활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형이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서 모든 게 무너졌거든요. 이제 돈을 벌어야만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왜 그 말을 저한테 하는 건가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도와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여기서 배운 것처럼 그들도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고 설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준석의 변화가 진심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가족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많이 달라졌네요. 네, 형수님처럼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도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점차 준석을 통해 전 시댁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체인점 사업 실패 후 파산 신청을 했고 지금은 작은 식당에서 요리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시누이는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동네 반찬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 8개월이 지난 어느 날 놀랍게도 전 시어머니가 카페를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 시어머니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 도도하고 강압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훨씬 소박하고 겸손해 보였습니다. 지영아, 와도 괜찮을까 해서. 어머님, 어서 오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시어머니를 테이블로 안내하고 우리 카페의 시그니처 차인 달빛 향기를 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차를 마시다가 입을 열었어요. 카페가 정말 잘 되는 것 같구나. 준석이가 많이 도움이 된다던데. 네, 준석 씨가 정말 열심히 일해주고 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흐르다가
시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지영아, 미안하다. 내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행동해서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구나. 시어머니의 사과가 갑작스러워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분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준석이가 이곳에서 일하면서 많이 변했어. 그리고 그 아이가 집에 와서 하는 말들이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닫게 해주더구나. 우리 식구들 모두 남편 돈에 기대어 살았고 노력 없이 모든 것을 가지려고 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알겠어. 시어머니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직장을 구해 일하기 시작했단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 이 나이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일을 하니까. 하지만 내 손으로 번 돈으로 사는 게 얼마나 보람찬지 이제야 알겠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구나 싶었어요. 다행이네요. 어머님,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난 동네 반찬 가게에서 일하고 있어. 내가 집에서 만들던 반찬 솜씨가 있으니까 그나마 할 수 있더라. 현진이는 백화점에서 일하고 민석이는 식당에서 일해. 늦게나마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어. 대화를 마치고 시어머니가 일어나실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준석 씨를 통해 저희 카페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실래요? 매주 토요일에 한옥에서 전통 다도와 공예를 함께 배우는 시간이 있거든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좋구나. 내가 초대해 준다니 고맙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우리 카페의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점차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가족이 될 수는 없었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달빛 가온은 더욱 성장했습니다. 동생의 아이디어로 한옥 일부를 개조해 소규모 한옥 스테이도 운영하기 시작했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어요. 주말마다 열리는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은 항상 예약이 꽉 찼고 특별 이벤트도 자주 열었습니다. 우리는 카페 운영의 성공을 바탕으로 지역 내 다른 한옥들과 협력하여 한옥마을 문화축제도 기획했어요. 이 축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고 저희 사회적 평판도 올라갔습니다. 아이들도 점점 자라면서 카페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죠. 태윤이는 주말에 카페에서 손님들에게 한옥의 역사를 설명해주는 어린이 문화해설사 역할을 했고 태호는 어린 나이에도 우리는 법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엄마, 나도 할아버지처럼 차 만들기 배우고 싶어요. 그래, 태호야, 엄마가 천천히 가르쳐 줄게. 할아버지도 엄마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 어느 날 저녁, 동생과 함께 카페 마감 후 막걸리 한 잔을 나누며 이야기했습니다. 누나, 기억나? 아빠가 내 생일 때 떡 케이크 만들어 주셨던 거. 맞아. 내가 어렸을 때. 근데 넌 왜 울었더라? 그때 생크림 케이크가 아니라고 울었잖아. 그때부터 아빠는 항상 생크림 케이크만 사다 주셨지. 맞아. 그런데 요즘엔 우리가 만든 떡 케이크가 더 인기 있네. 아빠가 보시면 좋아하실 텐데. 분명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실 거야. 우리가 한옥도 지키고 카페도 잘 운영하는 거.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둥근 달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은 단순한 건물이나 사업이 아니라 열정과 책임감, 그리고 가치관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제대로 이어받았다고 자부할 수 있었습니다. 몇 년이 더 지난 지금, 달빛 가오는 단순한 카페를 넘어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이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찾아오는 손님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명소가 되었어요. 준석은 이제 카페의 중요한 매니저가 되었고 시누이 현진도 가끔 와서 디저트 개발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시어머니는 지역 노인회관에서 반찬 만들기, 공사를 하시면서 가끔
저희 카페에 오셔서 차를 드시곤 하세요. 전 남편은 몇 년 전에 작은 식당을 차렸다고 들었어요. 이제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주변을 보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처음엔 고마워하다가 나중엔 당연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노력 없이 얻은 것은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반면에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것은 단단하게 자신의 곁을 지켜주게 되죠. 저의 역관광은 화려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묵묵히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든 이들이 스스로의 길을 찾도록 돕는 것이었어요. 결국 가장 큰 승리는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의 노력이 언젠가 반드시 결실을 맺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를 알아보고 존중해주는 사람들만 곁에 두세요. 염치 없이 당신의 것을 탐내는 사람들에겐 단호하게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모두의 인생에 따뜻한 빛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염치 없는 행동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한 여성의 용기 있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과정, 그리고 진정한 용서와 성장의 의미를 담고 있죠.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받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달빛 사연 상담소의 야밤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감사합니다.